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어제 이 2024년 갑진년 우리나라 이 전반적인 이 구금 분석을 영상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시고서 어느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그 국회의원 22대 총선 각 당별 당선자 수 예측을 어떤 식으로 추론해냈냐 좀 더 자세히 좀 알려달라.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도 어떤 식으로 한 거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주명리나 동양철학 공부하기 하면서 일기장 내지는 이제 제 개인 블로그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올리는 거라, 제가 무슨 전업 유튜버 활동으로 이게 그 수익을 유지하는 전업 유튜버의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제 이거 개인적인 어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명함 겸 해서 애초에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고자 추가로 이 영상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사주명리학이나 동양철학의 어떤 근거를 두고서 추론을 해야지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고 자세잖아요. 그 그냥 뭐 손바닥에 침 뱉듯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건대 그래 라는 어떤 객관적인 학문적 근거 없이 주관적인 어떤 자기 추론에 바탕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학문의 자세가 아니죠. 일단 사주명리 이쪽이나 동양철 쪽에서는 제가 이 전전 영상인가 해서 후천 8개가 있습니다. 문왕 8개. 거기 8개 괴상도 있고요. 뭐 이제 하도낙선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거기 보면 10천간 수리들이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갑 수리들이 배정되어 있는데 위치도 내부냐 외부냐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자료 찾아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요즘에 선생님들 많이들 이렇게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으셨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도 이제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져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갑은 원래 3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38목 이러거든요. 그래서 천간 갑목은 숫자 3이 배정돼요. 천간 을목은 숫자 8이 배정돼요. 그래서 갑을 목이기 때문에 목은 3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토는 5가 배정되는데, 원래 지지는 이 장명학에서나 이게 수리 배정이 가능하지. 그 수리성명학이나 뭐 이쪽에서는. 근데 원래 천간에 배정된 수리인데, 이 진토라는 지지 속에는 지장간이 있잖아요. 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 기운. 그 진토는 지장간이 을개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천간들이에요. 지장간 속에 숨어있는 천간들. 그러면 을목이 8, 개수가 임수는 1, 개수는 6, 그래서 수는 1육수라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6, 그 다음에 무토는 5, 기토는 10이래요. 50토. 사구금 이래서 이제 금은 4하고 9, 이칠화 이래서 이제 병화하고 정화는 이제 2하고 7로 배정이 돼. 이게 그 하도낙서를 봐도 이게 점으로 찍혀 있고요.
숫자가 그러니까 점이 7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개 도상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이제 그 괴상과 더불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숫자들 하돈 악서상의 숫자들의 위치가 내부에 위치해 있냐 외부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사주명리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사람 사주를 풀 때 이 사람이 내근직에 더 적합한지 사무직이나 아니면 영업직 같은 아니면 현장 활동 같은 외근직에 더 적합한 사주인지 이것도 이게 추론하는 그 수법 중에 하나예요. 활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그릇이 재물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뭐 억대인지 아니면 뭐 몇십억 된지 몇백억 된지 이거는 이제 하병충파의 이론으로 접근을 하고요. 아니면은 12운성 그 이론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방합 이론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일종의 합이니까 방합도 이런 식으로 전제하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겠냐는 그거 역시도 이 식간수리로 추론을 해요. 그러면 올해 내년 갑진년이 들어오는데 갑진년 감진은 이미 이런 숫자들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숫자들 안에서 어떤 추론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추론을 한다라 치면 내년 총선 그 연월 일시가 나와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면 하나의 사주거든요. 이게 이제 일진사주예요. 일진내정법이라 그러죠. 손님이 왜 왔을까 미리 추론에는 내정법 추론에도 이 일진사주가 활용이 되는데요. 이 일진사주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하병충파의 이론을 경간을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얼마가 더 플러스되고 얼마나 더 마이너스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식간수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추론이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오늘날처럼 뭐 컴퓨터 기반화의 통계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물그릇 정도를 그 다음에 그 상수학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수리하기 상수학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그 시절에는 이런 어떤 그 동양철학적 그 수리수법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컴퓨터라든지 통계라든지 통계학이라는 학문도 정립이 돼 있고요. 그 수단으로서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전화로 돌려본다든지 직접 아니면은 뭐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컴퓨터 기반화해서 얼마든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 학문적 맥락 하에서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여론조사가 전무하던 시절에는 이게 정말 요긴 했어요. 많이 맞고요. 근데 오늘날은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조사가 어떤 특정 경향성을 띠고서 어떤 특정 정당 중심에서 여론조사를 왜곡시켜 버리면 이런 거를 디테일한 수치가 객관적 그 사실에 근거한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이 표심들은 이게 왜곡된 여론조사에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세더라 이러면 글이 많이 쏠려버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여론조사를 왜곡시킬 수 있었던 그 기관이 어디냐면 기성 레거시 미디어 여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언론사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를 해서 뭐 중앙 뭐 하여튼 기존의 이 거대 레거시 미디어 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 방지하고자 선거 그 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하죠. 여론조사 기관에 공신력 있는, 나름대로 그 공신력이 있다는, 좀 여론조사를 제대로 한다는데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나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왜곡이 왔을 때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왜곡이 왔을 때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이 공정한 여론조사도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오늘날은 그 요즘도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예요. 챗GPT나 이런 데다가 인공지능 그에다가 동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간단하게 만들어내요. 근데 그 정교한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술을 가미한 동영상 제조 프로그램, 정교한 제조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가지고 가짜 뉴스라 그러죠. 가짜 뉴스의 바탕이 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내버리면, 선거 직전에 만들어내버린다면 이미 선거는 뭐 이를테면 뭐 치명적인, 특정 진영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짝퉁 가짜 동영상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용해서 만들어내면, 지금 기술이 거기까지 몇 년 뒤는 훨씬 더 정교해지는 거죠. 그러면 선거 하루 전날이나 한 뭐 2, 3일 전날에 그거 돌아버리면요, 진위 여부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 표심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끝나 번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당선이 된 쪽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장난질을 다시 무마시키려고 그러겠죠. 성공 가능성도 크고,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다 쳐도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이게 구성원기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흥하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술이 내년이 이 범용 그 인공지능의 출발에 해일 가능성이 갑진이 크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을사병오년이 피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정민년이 차기 대선이에요. 그럼 차기 대선에서 만약 이 딥페이크 기술로 장난을 친다라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가 체계화되지 않은 통계학이나 여론조사 시절에는 이런 사주명략적 이 동양철학에 기반한 이 수리를 활용한 예측이 굉장히 요긴하고 유용했었고요. 사주풀이에도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발달된 통계학이라든지 여론조사 이 기술에 근거한 객관적 여론조사만 이루어진다라면 그 여론조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요. 뭐 출구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확한데, 이게 선거법에서 막아놨잖아요. 이 여론을 머리가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이 끝나고 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출구조사가 이제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놨는데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본 취지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주명략이나 동양철학의 추론의 근거는 바로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기해서 제가 총선 당별 당선자 수 예측을 했어요. 저는 사주명리학이나 동양철을 공부하는 학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당
총선에 참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경우의 수와 신당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경우에서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이 전 영상에도 있지만 갑진년은 청룡해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신당이 창당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신당 출연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신당이 총선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수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170석 전후, 국힘당이 110석 전후, 윤 대통령 직계 의석수가 한 35석 전후 될 것 같다. 그리고 신당하고 군소전당들을 합한 숫자가 20석 전후 될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만약 신당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이거에 바탕을 두고서 추론을 하자면 민주당은 185석 전후예요. 국힘당은 103석 전후, 윤 대통령 직계는 35석 전후 그대로, 군소정당이 많아야 한 10석 전후 되는 거죠. 이렇게 추론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갑진년의 기운이 신당 출연이 가능하고 신당이 출연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들이 되겠다. 물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 전제된다라면 여론조사의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한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그 현실에서 여러 이 케이스 이거 실제 이 감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좀 그 자기 수법이라 그러죠. 풀어내는 이 자기 수법이 좀 더 쌓이고 이러면 이거 그 정도 되면 오픈 안 해줘요. 다른 선생님들도. 자기의 이게 어떤 필살 수법이기 때문에. 근데 대충 이런 원리를 도입을 해서 풀어낸다 이겁니다. 이 수리만 가지고 사주풀이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선생님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오픈 안 하죠. 이제 그런 거고, 주식은 박스권이면서 내년은 상저하고가 될 것 같다고 예측했던 이유도 물론 바탕은 이거에 전제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이 전통적으로는 박스권 장세예요. 그리고 매년 그러니까 지금 12월이잖아요.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뭐 이제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상 매년 연말 11월쯤부터 해서 12월중 이 산타랠리,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1월중에 또 1월 효과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 4월까지 해서 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통계상 상승해요. 소폭이 됐든 상승장이 이게 전개되고, 이거에 바탕하에서 전반기는 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이래서 상고하적 경향을 띈 게 우리나라 증시의 이 일반적인 그 평균적 경향이에요. 통계상에. 그런데 제가 내년에는 상저하고가 될 것 같다고 봤던 이유는 지금 미국 그 패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들도 있고, 패드 이원의 FMC 이 회의 결과 그 점도표에 이제 찍히는 이제 추세들 이 분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의장이 이미 언급했죠. 이 추세로 간다라면 점도표상으로도 돼 있고,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미국 기준금리 연속해서 인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이 기준금리 변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다 돈 박을 이유 없잖아요. 이게 이제 차라리 어떤 수익 창출하는 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죠. 이제 주식으로 오든 이제 부동산으로 가든 뭐 채권으로 가든 이제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가 높으면
이제 달러가 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 회수해서 본국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어 차라리 안전하게 그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다가 고금리 뭐 특판 그 금융상품에다가 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겠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플러스 효과인 거죠. 더군다나 내년 미국 대선 있잖아요. 이 대선 우리나라도 왜 안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선거철이 돌아오면 이 경기 부양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통적 박스권 장세 전제 하에서 2003, 8 나오잖아요. 23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사이. 뭐 이제 좀 바가게 잡으면 2800에서 2600 여기 다 있는 수들이잖아요. 하고 이제 평년하고는 달리 내년에는 이런 원인들로 해서 상저하고 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그냥 쑥쑥쑥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을 뿐 이제 다 나름대로는 어떤 동양철학적 어떤 토대하에서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서 한 것들이고 객관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서 한 것들이지 내 생각이 그래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또 시간이 지나보면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사주명리학이 동양철학이 무섭다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셀프로 검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공부 정도가 더 예리하게 공부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엉성한지 이런 것들 스스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이 민구 헌법상의 기본권자는 국민인 겁니다. 국민을 빙자해서 이 권력 다툼에 이 자기 정권 유지에 참 가슴 아픈데요. 이 국민들만 이 소처럼 고통스럽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의 한자예요. 이거 날일자 해일자잖아요. 해의 본. 그러니까 해의 근본이 되는 나라라고 일본은 국호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이 일본 국기잖아요. 이거 해잖아요. 해. 그 일본이 간지상 기운이 뭐 인목이다 이런 선생님도 계신다 하지만 이미 얘기했잖아요. 계면형 기운으로도 확인된 거고 얼마든지 이런 거는 확인이 돼요. 일본은 을묘의 나라예요. 을묘. 벚꽃처럼 마치 큰 그 우두머리는 없고 우두머리가 아니고 이거는 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을묘 간지 기운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이 해일자 이 국기의 상징인 이거는 신이거든요. 우두머리 개념이 아니고 신이라고 신. 이거 없으면 죽거든요. 이거 태양이 비춰줘야 이 나무들이 싹들이 자라잖아요. 꽃들이 피고 없으면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국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이 천황제를 유지한 이유도 이 천황의 개념이 이 태양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군국주의를 할 때 천황을 신성시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갑인의 나라예요. 갑인의. 이 인목 속에 무병갑이라 하죠. 병화가 자체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직진, 닥치고 직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6.25 일제강점기 그 6.25 그 폐해 잔영에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속도로 닥치고 직진을 한 거예요. 닥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갑목이 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갑이나 인이 박혀 있으면 이게 나라 마크인 거예요. 일단 본인이 원한다면 나라 관련으로 한 자리 할 수 있는 갑질할 수 있는 나라를 대표해서 본인이 이 움직일 수 있는 인자를 이미 사주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맞잖아요. 대통령 일각에서는 무슨 우리나라 뭐 의원내각제로 개편해. 그거들은 자기들의 생각이고요. 적어도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대한민국은 갑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용납하지 않아요. 대통령제를 선호하지.
우리는 닥치고 직진해야 닥치고 직진해야 되니까 우리의 우두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제를 폐기했잖아요.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는데 그리고선 대통령으로 간 거고, 그 의원내각제는 이런 그 사주 명략적인 어떤 동양착취, 우리나라가 뿜어내는 기운을 모르기 때문에 막말들한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 권력도 자손에게 이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일본은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지금 총리도 이거 자기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한테는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이 38, 그래서 갑인이 38하고도 숫자 관련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 임기제는 최대 8년을 넘지 못해요. 전두환 씨가 1년, 11대 1년, 그 다음에 12대 7년에서 8년이었어요. 7년 단임제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넘은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미 10년을 넘어 순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독재 영구집권으로 가려다가 이제 끝이 그렇게 비운해 가셨으니까. 뭐 현대사에서 이분에 대한 그 명함이야는 이제 변론을 치고, 그리고 우리나라 38선이 왜 있습니까? 38선이. 북위 38도선. 이 딘 러스크라는 그 당시 대령이 육군 작전부 요즘을 치면 이제 정보부 계통이죠. 대령이 잣대대고 거버린 건데요. 그 전에 딘 애치슨이라는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미 국방 돌연선이라는데 만약에 뭔 일이 터진다라면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그 선에서, 그 라인에서 애치슨 선언하면서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시켜버려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북한하고 이 공산 세력이 우리나라 남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이제 현대사 속에서 많이 규명되고 있죠. 그 당시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서는 이게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이제 이게 밀어붙인 거죠. 이게 터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자, 이제 얘기가 많이 샜는데요. 여기 8개 나오잖아요. 음양 8개 중에서 이게 뭡니까? 건이잖아요. 건캐. 하늘건. 이게 곤캐잖아요. 땅. 하늘과 땅과. 이게 감캐잖아요. 물. 리캐잖아요. 내나 구성운기 쾌가 이 쾌예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공허해지는 그 기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건곤감리 이러잖아요. 하늘과 땅과 물과 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훨씬 더 철학적이죠. 이게 음양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이 하늘과 천지의 기운과 수화의 기운을 담고 있으면서 영소가 하면서 끊임없이 이 음양의 기운이 합을 이루면서 이 도는 훨씬 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단임제를 뒀던 이유는 그 당시는 독재 권력이 군부 독재 시절에 독재 권력이 재출현할까 봐서 만약 혹여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독재 권력을 막기 위한 헌법상의 이 안배들은 이 장치들은 이 헌법 개정을 지금은 6공화국 헌법 시기잖아요. 뒀지만 역사를 거듭해오면서 이게 2임기를 단임으로 못 박아버리고 5년으로 못 박아버린 것은 어느 또라이가 나타나서 정권을 잡더라도 5년을 넘기지 말라는 헌법상의 이게 명령이고, 이거는 국민의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 헌법은 임기 4년에서 중임제로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거는 이 향후 세대들이 논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갑인의 나라에서 대통령제가 맞지 일본처럼 일본 천황제 바탕이 의원내각제 맞지 않다요. 그리고 일본 천황이 내한한 적이 있어요.
해가지고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조상은 백제계라고. 그래서 일본 천황은 백제 후손임을 자처했는데 이미 천하에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내한을 해서 일본은 어찌하여 참 문제가 많죠. 어찌하여 이 방사수를 이 핵오염수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선이 4년마다 있나요? 근데 미국은 이제 중임제죠. 원래 미국도 연임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임제하고 중임제하고는 다릅니다. 연임제는 연속 이어서고요. 중임제는 반복해서요. 그러니까 연속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트럼프가 이전에 됐고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됐다면 2번밖에 못하는 건데 연임제라 해도 2번. 만약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2번 하고 물러났고 바이든이 됐다가 트럼프가 이게 획 돌아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헌법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좌우지간 연임제와 중임제와 다르고요. 이제 미국은 아마 연임제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더라도 2번 이상은 못 하게 되는데 어쨌든 떨어졌다가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하겠다고 지금 바이든 대항마로 나서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연임제로 해서 임기 4년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절묘하게도 미국은 이미 중간선거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이게 그 직무에 관해서 국민의 물음을 묻게 되는 이 선거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원은 뽑고 상원은 일부 뽑는 게.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라는 이 언론이 만드는 공식, 이게 공식 용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 총선이 희한해.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이니까 4, 5, 20이면 20년마다 한 번씩은 겹쳐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는 조금씩 뭐 2년 차이, 1년 차이, 뭐 3년 차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겠죠. 4년 차이 이런 식으로. 근데 내년에는 딱 거의 한 절반 수준에 이르는 딱 중간선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겹쳐버린 거죠. 그래서 내년 선거는 굉장히 이제 사활을 걸고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다 깜빡해버려. 선거 즈음에,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도 만약에 여론조사 왜곡 이런 그 장난질도 일어날 수 있고요. 딥페이크, 아까 동영상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이 가짜 동영상으로 장난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운이 제일 확실한 거는 병원연이 정점이기 때문에 정민연 대선에서는 굉장히 그거 딥페이크 이거 영상 장난질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분 질문하신 거에 답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만 마치고 이번 영상은, 다음 영상은 이낙연 전 총리, 그 다음에 한동훈 현 이제 전 법무부 장관 때 현 국힘당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 간략하게 그냥 운만 한번 스킵하는 걸로 영상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